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해소됐는가. 그때 저희들 문제의식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우량주가 뒤통수 치는 행동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뭐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권, LG 물적 분할, 두산 인프라코, 두산의 바켓, 그 밑에 로보틱스랑 뭐 또 이런 게 있었던 거. 여러 사례들이 세고 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냉소가 있었던 거고, 이게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지금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면 충실 의무가 작동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작동되고 있나요? 작동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주주들이 직접 거수기사들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처분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당해봐야 돼, 한번. 그래서 자기 전 재산으로 딱 망해봐야 그 다음에 내 행동의 대가를 세게 치르는구나. 그게 사례가 한두 개 쌓이고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관행이 되면 저는 그러면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된다고 봐요.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가져와서 윤석열 밸류업 정책을 2024년도 2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다 봤다니까요. 그걸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중에서 상법 개정도 있었고 그 속에 자사주 문제도 있었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그때 할 때는 친시장 친기업적이고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하면은 반시장 반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주장이 친시장적이고 시장에서 동의한다고 봅니까? 왜 상법 개정 반대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랐으면 자본이 들어오면 파동을 치더라도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5천이라 하면 이제 5천 위에서 5천 내외에서 도는 걸 박스권이라 하잖아요. 5천을 찍고 훅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5천 정도에 안차겠다고는 보세요, 지금? 저는 5천이라는 숫자로 이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해소됐는가, 다 해소됐는가, 요렇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디스카운트. 숫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무슨 근거로 평가할 거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전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0.9 2024년 PBR이 0.9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신흥국 평균 지수가 1.84, 그 다음에 선진국이 3.4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금투협에서 제공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낮았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 문제의식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뒤통수 치는 행동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맞아요. 그게 뭐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권, LG 물적 분할, 동시상장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 두산 인프라코, 바켓. 두산의 바켓, 그 밑에 로보틱스랑 뭐 또 이런 게 있었던 거. 여러 사례들이 세고 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냉소가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근데 0.9에서 코스피 5천 되니까 그때 1.6을 좀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1.8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코스피 5천 1대를 기준으로 해서 PBR을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신흥국이 2.26인가 되고 선진국 평균이 4.01 되더라고요. 와, 높네요. 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던 문제식은 내란 전에 2024년도 평균이 한 2,650 전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2,200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평균이 대략 한 그때 한 6개월 평균 맞아요. 정도를 봐서. 그러면 더블링만 하면 그럼 코스피 5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죠. 즉 더블링하면 0.9를 더블링하면 1.8 얼마 나오니까 그죠. 신흥국 평균만 따라가자. 이 정도는 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그렇게 해서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였고 그런데 이걸 단기간에 할 수 있을까?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저기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그것까지를 목표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빨리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 5천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에서 1.7 사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국은 2.26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거냐? 일단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다 해소됐다고 보면 신흥국 평균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주변 국가에 비교해서 약간 이제 많이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고 상당 부분 받겠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질문. 잠시 분위기를 이렇게 탔어요. 네. 그런데 분위기를 탔지만 상법 개정을 했는데 각 기업들 내에서 의사결정하는 방식, 이게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각 이사회에서 충실 의무를 긴장감을 갖고 준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미국처럼 뭐 그런 환경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 그 무슨 회사 있잖아요. 야 중복 상장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식 사지 마. 그런 사례도 있고 자사주 개혁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이제
서로가 아는 회사랑 교환해서 뭐 그렇죠. 하겠다고 네. 상호주급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누구 또 아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회사는 뭐 저 공개 매수 이루어지고 이후에 또 뭐 이 상향 폐지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대상 회사 이사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건 공개 매수 제한 자체가 우리 회사 모든 주주 입장에서 적절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않고 있잖아요. 이사회 충실 의무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 세 가지 사례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걸 제대로 다루고 있는 데가 연합 뉴스인가 해서 12월 달에 아까 그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네. 기사를 쓰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특위는 무슨 입장이세요? 이에 대해서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그 기자님들이 잘 추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다만 제가 모든 개별 기업들의 사례를 하나씩 다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서 그렇죠. 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면 충실 의무가 작동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작동되고 있나요? 아니면 분위기상 참고 있나요? 작동된다는 건 뭐냐면 네. 민사당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민사당 제도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그 주주들이 직접 거수기사들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처분도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당해봐야 돼 한번. 그래서 자기 전 재산으로 쫄딱 망해봐야 그 다음에 이러면 내 재산이 다 망하고 나는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내 행동의 대가를 세게 치르는구나. 그게 사례가 한두 개 쌓이고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관행이 되면 저는 그러면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된다고 봐요. 제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했어요.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 얼마에서 얼마가 올랐냐? 일본 아니, 지수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네. 자민당 정권이 시작을 했어요. 아베 정권에서. 2012년도부터 고민해서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 나오고 10년 동안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니케이 지수가 3배 이상 증가됐어요.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왜 그걸 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했을까요?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왜 했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부동산 버블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생각은 1989년도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때부터 일본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품이 그렇죠. 꺼지면서 그렇죠. 부동산이 많이 폭락하고 그렇죠. 그 속에 경제가 다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그때 GDP가 지금도 멈춰 있어갖고 우리가 한국이 능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단히 큰 그 충격 속에서 지냈는데 일본이 그걸 몸부림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자.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은 뭔가 세 가지 생산 요소 중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 노동이 인구 문제거든요. 인구 문제가 풀려면은 뭔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면은 인구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은 유럽 같으면 이민 문제로 풀어요. 미국도 이민 문제가 있고. 수입을 해서 그냥. 그 새로운 인재들이 같이 와서 그쵸. 함께 좀 폭넓은 오픈 소사이어티로서 그걸 포용을 해내면 그게 해결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본은 풀지를 못한 거죠. 두 번째는 자본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본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저성장을 이제 잠재 성장을 높이는 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는데 근데 그 중에서 자본의 문제에 있어서 그 자본이 어떤 곳에서 비생산적인 그 국가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몰려 있으면 이제 비생산적인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비생산적인 상태에 있는 자본이 생산적인 요소 쪽으로 가면 이걸 생산적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적 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그런 의미인 거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있는 돈을 뭐 이렇게 옮기듯이 이제 비생산적인 곳에 몰려 있는 자금 그냥 고정금리로 해서 일본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많았는데 그런 자금 이렇게 끌어와서 똑같은 기업들 중에서도 혁신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미래를 끌고 가는 기업, 그런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돼 생산적 금융인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이상한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상장했지만 그런 기업들이 부실기업이라고 표현된 부실기업에 계속 투자한다고 경제가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 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생산적 금융을 하자.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할 거냐. 자본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러려면은 혁신적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혁신적 기업인지 부실 기업인지 누가 구분합니까? 투자자가 구분해야지. 그렇죠. 시장에서. 투자자가 구분해야 되는데 단타하는 사람들 구분 못해요. 못하죠.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계속 그런 용어를 쓰는 거고. 근데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계속 있으려면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쟤들은 오든지 말든지 주인 아니야. 그리고 배당도 안 줘. 그 다음 주가도 안 올라. 그럼 왜 있습니까? 국정 탈출은 질무순 되는 거지. 일본은 이제 그 점에서 고민을 배당해라. 주중하는 정책 해라. 그리고, 이 일정 정도 이제 PBR 높여라. 그 작업을 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지배구조가 투명해야죠. 지배구조 투명한 작업들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관 투자자와, 이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수익이 덜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표현을 인게이지먼트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인게이지먼트 활동이라는 게 이게 서로가 긴밀하게 공시된 내용 말고도 좀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튜어디십 코드예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고 스튜어디십 코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밸류업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성과로서 발전된 걸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도 말 2024년도에 그걸 다 수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다 하고. 제가 어제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네. 일본의 이토 보고서 내용 이런 게 있다. 제가 작년 초에인가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면서 그때 필리버스터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년 전에도.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이거였고 문제식 이거다. 그래서 이걸 푸는 거다. 주주 충실무 도입해야 되고 투명한 걸 해야 되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스튜어디십 코드도 공해야 되고 그걸 도입해야 된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이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갑자기 세금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실제 핵심은 이거였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가져와서 윤석열 밸류업 정책을 2024년도 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증권사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건 삼성증권의 똑같은 날짜에 2024년 2월 26일자 그 설명자로 자세합니다. 일본의 정책의 효과와 함의, 일본 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네. 쭉 나름 자기들 나름의 이 스터디한 걸 딱 발표를 했어요. 그보다 전에 2월 초에 이미 또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 제가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때도 자사주 소각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믿으면서 자발적 소각하고 있다. 그 문구만 보면 마치 지금 2026년도 2월 달에 우리 시장 상황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아까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다 봤다니까요. 그걸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 중에서 상법 개정도 있었고 그 속에 자사주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보수당 자민당이 하면 친시장, 친기업적이고 윤석열 정부가 그때 할 때는 친시장, 친기업적이고 혁신 성장을 위한 것이고 잠재적 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고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하면은 반시장, 반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의 주장이 친시장적이고 시장에서 동의한다고 봅니까? 왜 상법 개정 반대합니까? 제가 어제 2시간가량 토론은 요지였습니다. 국민의힘 뭐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직접 물어보셔야죠.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직접 물어보세요. 네. 저는, 그 고민을 했던 분들도 다른 차원에서 만났었어요. 안타까워요. 이복현 원장 작년에 뭐라고 그랬죠? 1차 상법 개정, 그러니까 충실의무 도입된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했을 때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을 때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2024년도 이미 초에 갖고 있는 자기들이 다 고민했던 의제니까. 충실의무에 대한 문제에서 우려해서 그 충실의무가 도입될 경우 이제 기업들에서 이야기하는 약간의 그 배임죄 확대 가능성. 네. 그래서 그럼 배임죄 개정하면 되지. 이렇게 이미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담론들과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몰랐다? 뭘 몰라요. 다 알고 있었는데. 선수들끼리 뻔히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 누가 해? 자기들이 했으면 지금
그 정권에서 코스피 4천, 코스피 5천 갔겠죠. 그러네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아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언론에서 그런 것을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정부가 왜 그걸 안 했을까에 대해서 묻고 그걸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경제부 기자 섹터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1년 전에부터 했어요. 여러분 상법 개정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정권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왜 반대하십니까? 제가 1년 전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했던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좀 더 몇 가지 사례 더 이야기한 거고. 그럼 갑자기 제가 하늘에 뚝 떨어진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대선 공약 때 했던 게 갑자기 우리만의 뚝 떨어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는 되게 보편적 이야기라고 봐요. 시장에서의 요구였다고 봐요. 시장의 요구를 갖고 그 시장에서 고민했던 문제식을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민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실제 그때 할 때 약간의 시장의 반응이 있었어요. 자세 조각도 있고 약간 밸류업 지수를 만들겠다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6월 달쯤인가? 환경협, 정경련 그 후실 환경협. 네. 거기서 상법 개정 충실은 반대했잖아요. 용역 보고서 내고 그 이후에 흐지부지 했잖아요. 저는 뇌피셜적인 이야기인데 야 그렇게 로비 받아서 안 해버리면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 없겠다. 그렇게 추정이 되죠, 아직.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내행수가 더 강해진 거 아니에요? 야 정권 초기에는 하겠다며. 내지는 자기들이 또 아쉬우니까 하겠다며. 한번 하겠다고 해놓고 반년 동안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이 자료집이 정말 풍부해요. 저는 그 내용들 중에 한 80%를 지금 저들이 갖다가 해요. 그래서 물어요. 여러분이 다 고민했고 저쪽에 있는 자료 다 번역해놓고 우리도 그중에 일부 자료 보고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왜 누가 로비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친시장 친기업적인 거고 당신들은 반시장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네요. 아니 질문은 그 질문. 근데 약간 저도 정치부로 추려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익 집단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이 로비가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법안 관련해서 정작 통과 직전에 특히 정경련 당시 이제 환경협. 지금 환경이 바뀌었죠. 네. 또는 뭐 대한상공회의소 뭐 등등등 기업들이 모이는 이런 대관팀들이 많거든요. 아니 이게 어떤 것이든 이제 그 자기 의견들 개진하는 건 나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집단은 서로 이쪽이든 노조든 아니면 기업이든 또는 단드든 그 자체가 악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문제는 그렇게 시장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켜주고 갔는데 하다 멈춰버렸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후유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국적탈증진흥소는 한국은 안 돼. 이 갖고 노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보는 냉수가 더 강해지지 않겠어요? 선수들은 다 보이니까. 부작용이 더 컸다는 거야. 그 24년도 그 상황이. 그리고 24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그렇죠. 겸 그건 12월 달이고 제가 가을쯤에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제가 TF 팀장이었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남근 의원이 간사하고. 저희가 그때 상법 개정을 좀 당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했어요. 저희들 한 것에 대해서 야 여당도 안 하는데 야당이 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 그런 반응 아니었겠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하는 건 하나씩 하겠다고 하면서 통과했고 그리고 그 통과한 거 거부권 행사했고 그리고 대선 직후 바로 시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적인 것들에서 내란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가 대선 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원상회복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새 정부 초기 효과도 있었을 거고. 근데 여전히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냉소 한국 시장 되겠어? 그러다가 생각보다 빨리 뭐 상법 개정한다고 뭐 하네? 뭐 하는가 보지 뭐 한번 지켜보지 뭐. 냉소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니컬하지는 않지만 기대가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켜보는 눈.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1차 상법 개정 통과했어요. 네. 그죠? 저도 놀랐어요. 그렇죠? 네. 진짜 속도감 있게 하네. 그때 원내 지도부 정말 잘 함께 해주셨어요.
다른 데서 뭐 민주당에다가 무슨 이상한 말 넣기도 전에 맞아요. 다 자르고 그냥 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선 공약 약속 지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집중 투표제와 감사 불륜제에 빠져가지고 2차. 그때 7월 달에 백분 토론회 저 정치는 저 혼자 그 시장 전문가들 토론한 데 갔어요. 그 앞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중 투표제 2차 상법 개정하겠습니다. 더 센 상법 합니다. 되겠어요? 패널들이요? 한 분이 그랬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그분이 입장이 뭐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네. 시장의 냉소를 저는 보여주는 걸 봐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안 했는데 뭐, 예. 뭐 어느 조건이 어떤.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다양한 평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봤고 아니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2달 뒤에 했잖아요. 네. 그 뒤로 호기심이 기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뭔가 좀 하긴 하려는갑다. 일정 정도 기간 좀 가겠네. 이 기조가 유지되면 좋지. 그리고 실제 그게 서서히 코스피가 좀 상승 기로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월 달, 10월 달 되면서 그까지는 거의 이제 이 정책 기조 따른 이제 주가 상승 내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있는 거. 그 이유는 우리도 예상을 못했죠. 여름에도. 그러나 반도체 시작이 11월부터 그렇죠. 나오지 AI 않습니까? 열풍. 네. 근데 반도체 가격을 보니까 10월 말쯤에 디램 가격이 한 $6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월 중순쯤인가 24달러, 25달러 됐어요. 4배.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걸 미리 예상하고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본시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의 되게 빠른 그 수지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그 뒤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디램을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는 또는 뭐 젠슨왕은 HBM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11월인가 그때는 HBM 이야기가 막 회자됐으니까 젠슨에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좀 D램이 그런 거 HBM 이야기도 있고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많이 끌어가는 반도체 힘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걸 미리 저희가 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하면서 알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지금 언제 5천 됐어요? 언제 4천 됐어요? 언제 6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주가를 어떻게 많이 인위로 조장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 된 속에서의 억눌리는 효과가 있고 그걸 정산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 시장 애널리스트 중 그 누구도 지금 이 주가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측하고 온 사람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JP모건. JP모건이 6월 달에 6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2주 지나니까 한국 시장 1년 안에 3,200 간다고 그랬어요. 1년 안에. 1년 안에. 예. 아직 1년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어요. 네. 1년 안에. 6천 갔죠. 근데 그 전에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애널리스트 쭉 했을 때 이 25년도 이게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3,500 넘는다고 제대로 예측한 사람 없었어요. 예. 그것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3,000 전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틀렸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들이 얼마나 세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정책적인 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할 것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도 아무도 지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맞네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1차 상법 개정 끝나고 나니까 코스피 2년 안에 5천 간다며요. JP모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JP모건이 그 다음 또 얼마 얘기 최근에 뭐 6천, 7천 얘기. 그렇죠. 그럼 JP모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냐 마냐 이렇게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가 서로가 플레이어들 각자가 자기 상황 속에 반응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흐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 속에 관철되는 정책적인 그 기조나 그것의 효과가 뭐냐 실적은 어떻게 하면 더 키울 거냐 좀 구분해서
정책적인 기준은 어떤 걸로 가야 되냐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실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장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다. 금융이라는 게 사실 산업의 그림자잖아요. 산업의 원동력이 있고 미국이 지수가 높은 거는 산업의 경쟁력이 있어서 금융이 따라오는 거지. 물론 마중물로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 정책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또 지금 포석을 깔고 해야 되는 일은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자본 시장을 놓고 보면서 주가가 오늘보다 좋아지는 거 무조건 좋아지느냐 요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근원적으로 산업 경쟁이 있으면 뭐 사실 그 나라는 부강병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왜 일본에서 밸류 정책을 했냐? 저성장을 돌파하자. 저성장을 돌파해야만이 되는데 저성장을 뭘로 돌파할 거냐? 혁신 기업을 통해 돌파하자. 그렇죠. 혁신 기업에 자금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그 다음에 수수치 코드를 통해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통해 장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혁신적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하는 거. 그러면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그렇죠. 아들이 그거 하나가 경영 성과 없어도 버티면서 경영권 방어하고 떼쓰는 거 맞아요. 못하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게 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 기업을 끌고 성장하고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게 하면 일본이 그런 이제 발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친시장적, 친자본주의적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큰 시장이 사실 실리콘밸리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네. 그렇게 위해서 자기들 경제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이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금융이라는 표현 속에 자본시장이 혁신적 기업과의 관계에서 함께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질문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가가 또 다음에 얼마 올라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맞네요. 안 된다. 그건 결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그건 일관되게 가고 그게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저희가 특이해서 하는 것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저희들의 최대치인 거고 그 다음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뛰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국회가 모든 개별 기업의 사정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그렇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자기들 투자한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가서 멱살을 잡고 맞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맞아요. 아주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쌓여야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장하겠다. 저 사람이 참 새로운 제품을 만든 능력인데 그러면 계속 투자하시고 저 사람 그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지는 여기는 뭔가 제품이 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야. 그럼 빨리 손 빼야죠. 그렇죠.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상식적 판단을 할 거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하자. 그러면 남는 건 이 자본시장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산업 정책을 통해서 괜찮은 분야에 대해서 계속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조선산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또는 뭐 또 특정 분야가 좀 잘 되게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역할 아니겠어요? 그건 기업 스스로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세 가지가 합쳐서 결과가 주가가 되는 거지. 맞네요. 주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만 언제가 됩니까? 6천 언제 됩니까? 7천 언제 됩니까? 그 이야기를 백날 반복해봤자 세상이 바뀝니까? 맞네요. 결국은 경쟁력에 맞는 숫자로 맞춰지는 거고 주가는 결과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그걸 안 물어보는 게 서로 좋은 겁니다. 그걸 막 응답해야 되고 헛소리하고 좋은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관심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불공정한데 이건 해야 되는 그런 논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리 수학개별 중에 2030 세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주주연대 대표가 제가 한 서해 번인가 국회 토론할 때 왔어요. 이 양반 연계 나는 기본적으로 저 두산 한국 자본시장은 투자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두산 그룹은 실력이 있어서 기술력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했다. 근데 그 회사 자회사에 이 캐시카우와 적자회사를 섞으려고 해갖고 그렇죠.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냐 하냐. 그리고 그 자사주가 없어진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달라.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경영권이라는 게 한국계의 고유한 단어인데 이사가 갖고 있는 경영은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그게 주식의 주주권하고 다른 거예요. 주주들이 지지하면은 하는 거고 주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경영을 엉터리로 했는데도 경영권 망고 보장해주는 게 봉건 왕조 시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아니 주장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 네. 아니 그 이번에 자사주 개혁했다고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외국에는 경영 못하면 무조건 바뀌잖아요, 다 사실은. 인식과의 변화. 그래서 우리 이 논쟁을 지금도 우리가 갈 때마다 질문이 나오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아직 멀었다. 예. 제가 이걸 인터뷰할 때마다 언론에서 그런 질문이 안 나와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찌 그런 발상을 해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거다. 언제든지 이걸 흔드는 노력은 하실 거다.